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지푸른 잠에 취해 있을 때 서울의 한쪽 귀퉁이에 자리한 희망시장은 먼저 깨어났다.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불이 켜지고 상인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시장의 아침을 열었다. 떡집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생선 가게에서는 펄떡이는 생선을 좌판에 올리는 소리가, 채소 가게에서는 신선한 흙냄새가 퍼져나갔다. 그 활기찬 풍경 속으로 낡은 손수레 한 대가 삐걱거리며 들어섰다. 손수레의 주인은 박강철 노인이었다. 올해 78. 그의 등은 세월의 무게에 조금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강물처럼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시장의 가장 오래된 터줏대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자리는 시장 입구, 가장 목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가 파는 것은 화려한 옷이나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아니었다. 그저 형형색색의 양말들이었다. 그는 손수레를 멈춰 세우고 익숙한 손길로 양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동작은 노인 특유의 느릿함이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아동용 양말은 캐릭터 그림이 잘 보이도록 앞으로, 여성용 발목 양말은 색깔별로 구분해서 뒤로, 그리고 남성용 정장 양말은 먼지가 묻지 않도록 비닐에 싸서 가장 안쪽에, 마치 숙련된 군인이 탄약을 정리하듯. 그의 손길에는 흐트러짐 없는 질서가 있었다. 어이, 박 영감 오늘도 일찍 나왔네. 건너편 과일 가게 최 씨가 사과를 정리하며 소리쳤다. 박강철은 그를 향해 돌아보며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초의 사장도 일찍 나왔구먼. 오늘 사과가 아주 좋아 보이네. 그럼 오늘 새벽에 막 떼어온 거야. 영감님도 하나 맛봐. 최 씨가 잘 익은 사과 하나를 던져주었다. 박강철은 날아오는 사과를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부드럽게 한 손으로 가볍게 받아들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놀라운 반사신경이었지만 시장 사람들에게는 그저 익숙한 풍경일 뿐이었다. 그는 감사 인사를 하고 사과를 자신의 작은 의자 옆에 소중히 놓아두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시장은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박강철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는 호객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저 오가는 사람들을, 변해가는 세상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때로 허공을 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한 젊은 엄마가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의 앞을 지나갔다. 아이의 손에는 막대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다. 아이가 신나게 뛰어가다 그만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쿵! 아이스크림은 바닥에 떨어져 흙투성이가 되었다. 이방!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다. 젊은 엄마는 지친 얼굴로 아이를 다그쳤다. 엄마가 뛰지 말라고 했지. 너 때문에 옷 다 버렸잖아. 뚝 그쳐.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박강철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수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뽀로로가 그려진 노란색 양말이었다. 그는 허리를 숙이며 아이고 소리를 작게 냈지만 아이 앞에서는 다정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쪼그려 앉았다. 아가, 울지 마라. 이거 볼래? 그가 아이의 눈앞에서 뽀로로 양말을 흔들었다.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동그란 눈으로 양말을 쳐다보았다. 박강철이 양말을 아이의 작은 손에 쥐어주자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방긋 웃었다. 아이의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지갑을 꺼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박강철은 손을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됐수다. 아가 웃는 얼굴 봤으면. 그걸로 양말 값은 다 받은 게지. 그는 그저 따뜻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젊은 엄마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떠났다. 박강철은 멀어지는 모자의 뒷모습을 보며 아까 받은 사과를 한 입회어 물었다. 사각거리는 사과의 단맛이 그의 입 안가득 퍼졌다. 그에게는 이런 소소한 평화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해가 저물고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갈 무렵 박강철도 자신의 수레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남은 양말들을 차곡차곡 상자에 담고 수레의 접이식 다리를 접었다. 그때 수레의 낡은 소에 파이프 하나가 제대로 접히지 않았다. 낮에 아이가 부딪히면서 조금 휜 모양이었다. 그는 무심코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휘어진 부분에 대었다. 그리고는 아주 잠깐 숨을 멈추고 힘을 주었다. 특별한 동작은 없었다. 그저 지그시 눌렀을 뿐이다. 툭. 둔탁하지만 낮은 소리와 함께 단단한 소의 파이프가 원래의 모습대로 반듯하게 펴졌다. 그것은 노인의 근력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악력이 집중된 결과였다. 하지만 박강철 자신은 그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한번 쳐다보고는 아직 쓸만하구먼 하고 작게 중얼거릴 뿐이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감각, 적의 목뼈를 부러뜨리고 강철을 휘게 만들었던 그 힘의 편린이 무의식 중에 새어나온 것뿐이었다. 그는 낡은 수레를 끌고 어둑해진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의 등 뒤로 희망시장의 평화로운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이 작은 평화 위로 검고 추악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그림자가 결국에는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늙은 사자의 잠을 깨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며칠간의 평화는 짧았다. 희망시장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상인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시장 곳곳을 어슬렁거리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용두파라는 신흥 조직폭력배들이었다. 그들의 리더는 미친 개라 불리는 김상두였다. 그는 이 낡은 시장을 헐값에 사들여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을 올리려는 건설사와 결탁한 상태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상인들을 쫓아내야만 했다. 처음에는 그저 으름장이었다. 그들은 가게마다 찾아와 자릿세를 요구했고 불응하는 상인들의 좌판을 엎으며 행패를 부렸다. 상인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 젊은 경찰 이민혁 순경은 출동할 때마다 증거가 부족하다. 서로 좋게 해결하시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의 눈에 이것은 그저 오래된 시장의 흔한 분쟁일 뿐이었다. 박강철 노인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애써 분란에 휩쓸리지 않으려 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평화로운 시간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용두파의 광기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사건은 시장 안에서 가장 인심 좋기로 소문난 민선의 식당에서 터졌다. 점심시간이 한창일 무렵 김상두가 자신의 부하 대여섯 명을 이끌고 식당으로 쳐들어왔다. 식당 주인인 최민선은 박강철에게는 친손녀나 다름없는 아이였다. 이봐, 젊은 사장 장사 잘 돼. 김상두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민서에게 다가갔다. 식당 안의 손님들은 모두 겁에 질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민서는 두려움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긴. 내 가게가 우리 구역에서 제일 목 좋은 곳에 있잖아. 이 가게 우리한테 넘겨. 똥값이라도 쳐줄 때 고맙게 받아. 안 그러면 김상도는 말을 끝맺는 대신 옆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엎어버렸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손님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서가 소리치자 김상도는 그녀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짝 소리와 함께 민서의 작은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어린 년이 겁도 없이 바로 그 순간 주방에 있던 민서의 늙은 아버지가 절뚝거리며 뛰쳐나왔다. 이놈들아, 내 딸에게 무슨 짓이냐. 영감님도 계셨네. 잘됐군. 이 가게 안 넘기면 내 딸년이랑 너랑 같이 저수지에 처박아 버릴 줄 알아. 김상도의 부하 하나가 노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 모든 광경을 박강철 노인은 자신의 양말 수레 뒤에서 똑똑히 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의 귓가에서 시장의 소음이 멀어져 갔다. 그의 눈에는 오직 쓰러져 오는 민서의 모습과 그런 그녀를 보며 희죽거리는 김상두의 추악한 얼굴만이 보였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굳게 잠가두었던 맹수의 본능이었다. 그는 평화를 원했다. 그는 조용한 죽음을 원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힘없는 약자들이 짓밟히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땅에서 버러지 같은 놈들이 선량한 이들을 유린하고 있었다. 그의 굽었던 등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다. 양말을 만지던 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의 푸른 힘줄이 굵게 솟아올랐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온화한 노인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죽음의 계곡을 넘어온 노병의 강철 같은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자신과 놈들의 거리, 놈들의 수 주변에 무기로 쓸만한 물건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김상도는 민서의 머리채를 잡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일주일 주지. 일주일 안에 이 시장에서 모두 꺼져. 안 그러면 여길 진짜 불바다로 만들어주마. 명심해.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유유히 사라졌다.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서는 무너진 아버지의 몸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다. 이민혁, 순경이었다. 그는 깨진 그릇 조각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가게 주인 최민서 씨 맞으시죠? 무슨 일입니까? 저놈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CCTV는 있습니까?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은요? 이 순경의 질문은 기계적이었다. 그의 태도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보다는 귀찮은 일이 또 생겼다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그는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이며 말했다. 일단 진술서는 받아두겠습니다. 하지만 저쪽에서도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당분간은 저들을 자극하지 마시고 마찰을 피하세요. 그의 말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폭력이었다. 무력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피하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그가 내놓은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강철의 눈빛이 완전히 차갑게 식었다. 그는 깨달았다. 법은 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아니,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법이 외면한 정의는 누군가 스스로의 손으로 집행해야만 했다. 이 순경이 돌아가고 다른 상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가게 문을 일찍 닫을 때 박강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민서 부녀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묵묵히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저희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요. 박강철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투박한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괜찮다. 아가,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는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 너머 어둠이 내리는 도시의 추악한 심장부를 향해 있었다. 이 할아비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날 밤 박강철은 자신의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낡은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칠을 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훈장 몇 개와 손때 묻은 군번줄, 그리고 그의 손에 딱 맞게 제작된 검은색 가죽 장갑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 장갑을 자신의 손에 끼웠다. 마치 자신의 일부였던 것처럼. 장갑은 그의 손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늙은 사자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포효는 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선의 식당에서 벌어진 난동 이후 희망시장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상인들은 용두파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고 그들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갔다. 박강철 노인은 여느 때와 같이 양말을 팔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주변을 감도는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는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때때로 그의 눈은 전장의 지형을 훑는 지휘관처럼 시장 전체의 동태를 날카롭게 살피고 있었다. 그날 밤도 그는 마지막으로 손수레를 정리하고 있었다. 시장의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인적이 끊겨 새우산한 바람만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두 명의 그림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얼마 전 민선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던 용두파의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어이, 양말 영감, 아직도 안 가고 여기서 뭐해? 한 놈이 시비를 걸며 다가왔다. 박강철은 대꾸 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의 침묵은 놈들의 객기를 더욱 부추겼다. 나이가 처먹었으면 곱게 돼질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양말을 팔면서 우리 구역물을 흐려. 놈은 그렇게 말하며 발로 박강철의 손수레를 걷어찼다. 와르르곤 소리와 함께 정성껏 개어놓았던 양말들이 흙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박강철의 어깨가 순간 움찔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쏟아진 양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 영감탱이가 무시하네. 다른 한 놈이 성큼 다가와 박강철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노인의 깡마른 몸이 힘없이 끌려 올라갔다. 지금 뭐라도 해보시지. 영감, 응. 놈의 얼굴이 박강철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썩은 알코올 냄새가 역하게 풍겨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멱살을 잡혀있던 박강철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움직였다. 그는 주먹을 날리지도 발길질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멱살을 쥔 놈의 손목을 다른 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을 뿐이다. 그리고는 상대의 힘의 방향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살짝 비틀며 상대의 팔을 아래로 잡아 끌었다. 그것은 합기도의 손목 꺾기와 유사했지만 훨씬 더 간결하고 치명적인 기술이었다. 그와 순간
놈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마치 나무십처럼 허공에 붕 떴다가 바닥으로 처박혔다. 멱살을 잡았던 그의 손목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옆에 있던 다른 놈은 자신의 동료가 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순찰차의 불빛이 번쩍였다. 이민혁, 순경이 야간 순찰을 돌던 중이었다. 그는 2명의 불량배가 노인 1명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며 차에서 내렸다. 또 저 영감님이군. 사서 고생을 만들어요. 하지만 그가 다가갔을 때 본 광경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덩치 큰 남자 하나가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에서 뒹굴고 있었고 다른 1명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강철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전과 똑같이 그저 쏟아진 자신의 양말들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민혁, 순경의 눈에는 박강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 젊고 힘 좋은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순경이 소리치며 다가갔다. 바닥에 쓰러졌던 놈은 동료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며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박강철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이 순경을 보자 욕설을 내뱉으며 절뚝거리며 도망쳤다. 이 순경은 박강철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강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떨어진 양말 하나를 주워 흙을 털어내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었네. 젊은 친구들이 술에 많이 취해서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게지.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이순경은 순간 자신이 헛것을 보았나 하는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보았다. 쓰러진 남자의 손목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던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박강철의 그 기묘한 눈빛을 이순경의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그저 박강철이 묵묵히 양말을 줍는 것을 도와줄 뿐이었다. 한편 도망친 2놈은 곧장 자신들의 아지트로 달려가 미친가에 김상도에게 자초지종을 보고했다. 물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이야기는 심하게 과장되었다. 형님, 그 양말 파는 영감 보통 놈이 아닙니다. 제가 멱살을 잡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빛이 나더니 손도 안 댔는데 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무슨 도사나 무술 고수 같은 놈입니다. 김상두는 보고를 들으며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새끼가 처맞더니 아주 소설을 쓰는구나. 그깟 비쩍 마른 영감탱이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질질 짜고 들어와. 하지만 그의 부하가 고통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과 퉁퉁 부어오른 손목을 보여주자 김상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가 났다. 자신의 부하가, 그것도 하찮은 늙은이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나직하게 명령했다. 재미있군. 내일 밤 애들 전부 집합시켜. 그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 전설적인 무술 고수 영감님이 우리 애들 전부를 상대로도 그렇게 잘 싸우시는지 내가 직접 구경하러 가야겠다. 늙은 사자의 경고를 어리석은 하이에나는 그저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는 곧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희망시장의 공기는 마치 장마철의 눅눅한 소미불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밤사이 박 영감에게 혼쭐이 난 조직원 이야기는 상인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으로 번져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저 용두파 놈들이 행패를 부리기 위해 새로운 핑계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몇몇 상인들은 벌써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다. 박강철 노인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는 묵묵히 양말을 팔았지만 그를 아는 상인들은 느낄 수 있었다. 오늘따라 박 영감의 등이 유난히 꼿꼿하고 그의 눈빛이 어딘가 멀고 깊은 곳을 향해 있다는 것을 밤이 찾아왔다. 시장의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상인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마치 무서운 야수가 나타나기 전에 둥지로 숨는 작은 동물들처럼. 곧 시장에는 박강철 노인 혼자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의 손수레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말없이 어둠이 내리는 시장 중앙 광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밤 10시 약속이나 한 듯 시장 입구로 여러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소리 없이 들어섰다. 차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10여 명의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중심에는 미친 개 김상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들은 박강철의 수레를 중심으로 거대한 반원 형태로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텅 빈 시장 광장에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영감님, 내가 친히 행차했는데 마중도 안 나오시나? 김상두가 조롱하듯 말했다. 박강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없었다. 무슨 일로 이 늙은이를 찾아왔나? 무슨 일이긴. 어제 내 동생 놈 손목을 아작 내놓으셨다며 듣자 하니 영감님이 대단한 무술 고수시라던데.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구경하러 왔지. 김상두의 말에 주변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키득거리며 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박강철이 바람만 불면 쓰러질 듯한 늙은이로 보일 뿐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민선의 식당 2층 창문 뒤에서 최민서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쥔 휴대폰은 땀으로 축축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민혁 순경의 무력한 얼굴이 떠올라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뿐이었다. 바로 그 시각 시장 입구 근처 어둠 속에 순찰차 한 대가 불을 끈 채 서 있었다. 이민혁 순경이었다. 어젯밤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그는 비번님에도 불구하고 몰래 시장을 살피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최악의 상황과 마주했다. 10여 명이 넘는 조직원들,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다. 지원을 요청한다 해도 도착하기 전에 저 노인은 뼈도 못 추릴 것이다. 그는 핸들을 쥔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광장 중앙, 김상두는 박강철의 앞으로 다가왔다. 영감,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그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발등이라도 핥으면서 싹싹 빌어. 그럼 내가 자비롭게 팔 한쪽만 부러뜨리고 끝내주지. 만약 싫다면 내 놈 뼈다귀를 다 부러뜨린 다음에 저기 저 식당부터 불을 싸질러 줄까 하는데 어때? 그의 시선이 민선의 식당을 향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박강철 개인을 향한 위협이 아니라 그가 지키고자 하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위협이었다. 박강철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허리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펴지기 시작했다. 조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그들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박강철은 입고 있던 낡고 해진 점퍼를 벗어 자신의 의자 위에 단정하게 개어놓았다. 점퍼 아래로 드러난 그의 몸은 깡말라 있었지만 팔과 어깨에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단단하게 압축된 근육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김상두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서늘한 목소리로 열렸다. 젊은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광장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있었다. 사람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방금 그 선을 넘었다. 김상두는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 영감탱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뭐해, 애들아, 저 영감 팔다리 안 부러뜨리고. 그의 명령과 함께 조직원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박강철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겁에 질린 노인이 아니었다. 박강철의 눈빛이 변했다. 수십 년간 양말을 팔던 장사꾼의 온화한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전사의 벼려진 칼날 같은 눈빛이 번뜩였다. 그의 자세가 바뀌었다. 어깨는 넓어졌고 두 발은 땅에 뿌리를 내린 듯 견고해졌다. 양말 장수 박강철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의 살아있는 전설 박강철 상사 샹씨가 서 있었다. 저 영감 팔다리 안 부러뜨리고 뭐해. 김상두의 고함이 신호탄이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야구 방망이를 든 두 명의 사내였다. 그들은 박강철의 머리를 노리고 방망이를 세차게 휘둘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최민선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고 이민혁, 순경은 자신도 모르게 권총을 뽑으려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의 눈앞에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박강철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반보 앞으로 나아가 두 개의 방망이가 만들어내는 공격의 사각지대 안으로 몸을 미끄러뜨렸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흐르는 물과도 같았다. 그는 한 놈의 팔을 흘려보내는 동시에 다른 한 놈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깊숙이 찔러 넣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급소를 가격당한 놈은 숨도 쉬지 못하고 쓰러졌다. 다른 한 놈이 당황하여 다시 방망이를 휘두르려 하자 박강철의 손이 뱀처럼 뻗어나와 방망이를 쥔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 힘을 역이용하여 남자의 몸을 거대한 팽이처럼 돌려버렸다. 남자는 자신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뒤에서 달려오던 동료 두 명과 함께 엉켜 넘어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박강철은 단 한 대도 맞지 않고 단 한 번의 주먹질도 없이 단지 상대의 힘과 움직임만을 이용하여 4명의 장정을 무력화시켰다. 아이, 이게 뭐야. 남은 조직원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다. 이건 싸움이 아니다. 이민혁, 순경은 차 안에서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그는 경찰학교에서 배운 모든 체포술과 유도 기술을 떠올렸다. 하지만 저 노인의 움직임은 그가 아는 어떤 무술과도 달랐다. 그것은 오직 상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파괴하기 위해 수십 년간 연마된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기술이었다. 멍청하게 서서 뭐해. 전부 한꺼번에 덤벼. 김상두가 이성을 잃고 악을 썼다. 남은 8명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박강철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마치 성난 파도가 작은 바위를 덮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박강철은 바위가 아니었다. 그는 파도를 가르는 칼날이었다. 그는 달려드는 무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해 파고들었다. 그는 소의 파이프를 든 남자의 손목 관절을 꺾어 무기를 빼앗았고 그 소의 파이프로 다른 놈의 무릎을 내리쳐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멱살을 잡아당겨 등 뒤에서 달려오던 다른 놈의 공격을 막는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 비역기역 으악! 비명과 둔탁한 타격음이 광장에 울려 퍼졌다. 박강철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다. 한 번의 움직임에 하나의 적이 쓰러져 나갔다. 그는 더 이상 양말을 파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지옥의 전장에서 홀로 살아남은 백전노장이었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넘어 터득한 생존의 법칙이 새겨져 있었다. 불과 2분 만에 김상두를 제외한 모든 조직원들이 광장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김상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네오. 대체 정체가 뭐야? 이 괴물 새끼야.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품 안에서 번쩍이는 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박강철의 심장을 향해 돌진했다. 최민선은 다시 한번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박강철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칼날이 자신의 복부에 닿기 직전 옆으로 살짝 몸을 틀었다. 그리고는 칼을 쥔 김상두의 팔을 자신의 팔로 감아 올렸다. 김상두는 자신의 팔이 거대한 바이스에 물린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강철의 다른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김상두의 손목을 강하게 비틀었다. 우드득 갯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칼이 김상두의 손을 떠나 허공을 날았다. 박강철은 그 칼을 가볍게 낚아챘다. 그리고는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김상두의 목덜미 아래 척추와 이어지는 신경다발을 정확하게 내리쳤다. 작! 김상두의 눈이 하얗게 뒤집혔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소리 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목 아래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오직 공포에 가득 찬 눈만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박강철을 향해 있을 뿐이었다. 정적, 모든 것이 끝났다. 박강철은 김상두의 칼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민혁, 순경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총을 쥔 채 광장으로 달려왔지만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12명이 넘는 조직폭력배들이 모두 쓰러져 있고 그 중심에 노인 한 명이 상처 하나 없이 서 있는 유의 비현실적인 풍경. 최민서와 다른 상인들도 가게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경외와 불신, 그리고 뜨거운 감격이 뒤섞여 있었다. 이민혁, 순경이 뭐라고 말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쑥. 어둠 속에서 낡았지만 기품 있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광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문이 열리고 잘 차려입은 중년의 신사 한 명이 내렸다. 그는 쓰러진 조폭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박강철에게로 걸어왔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박강철을 향해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박 원사님, 오랜만입니다. 사령관님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실까 하여 저를 보내셨습니다. 박 원사님, 투옹 시파크, 사령관님, 투렌. 그 단어들이 이민혁 순경의 뇌리를 강타했다. 원사, 군에서 수십 년을 복무해야만 달 수 있는 존경받는 계급, 그리고 그를 부르는 사령관.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특수부대, 어쩌면 그 이상.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나 존재하던 살아있는 전설과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 위원사님, 그 호칭이 광장의 싸늘한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뒤늦게 도착한 경찰차 여러 대에서 내린 경찰들은 눈앞의 광경에 어안이 벙벙했다. 그들은 10여 명의 조폭들이 한 노인에게 제압당했다는 사실보다 정체불명의 신사가 그 노인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붙이는 장면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민혁 순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도 모르게 차려 자세를 취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박원사와 사령관이라는 단어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특수전 사령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그리고 그곳의 원사, 그것도 창립 멤버. 그는 지금 자신이 역사의 한 페이지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강철에게 경례를 했던 중년 신사. 한소령은 뒤늦게 도착한 경찰 책임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분증을 조용히 내밀었다. 경찰 책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국방부 정보본부 소속의 현역 장교.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이곳은 저희가 인계하겠습니다. 체포된 인원들은 모두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수 혐의로 이첩될 겁니다. 한 소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경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김상두를 포함한 용두파 조직원 전원은 그 자리에서 군 헌병대로 이송되었다. 한 소령이 말한 사령관의 도움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특전사령부는 예전부터 용두파의 배후에 있는 부패한 정치인과 건설사의 유착관계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강철이라는 전설적인 노병이 그들의 싸움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것을 기회로 삼아 썩은 뿌리를 뽑아내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용두파의 소탕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을 시작으로 희망시장을 노리던 건설사 대표와 그에게 뇌물을 받은 정치인까지 거대한 비리의 사슬이 줄줄이 엮여 세상에 드러났다. 대한민국은 한동안 희망시장 게이트로 떠들썩했다. 며칠 후 희망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를 되찾았다. 시장 상인들은 박강철을 단순한 양말 장수 노인이 아닌 시장을 지켜준 수호신처럼 대했다. 그의 작은 수레 앞에는 늘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상인들이 가져다준 과일과 음료수가 쌓여 있었다. 그날 오후 이민혁 순경이 비번인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복 차림으로 박강철을 찾아왔다. 그는 수많은 상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박강철을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동작은 경찰이 아닌 군인의 그것처럼 절도가 있었다. 원사님, 저의 무지함과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존경과 부끄러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저는 눈앞의 현상만 보고 멋대로 판단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을 직접 뵙게 되어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영광이자 동시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박강철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그저 온화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이 순경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고개 들게, 젊은이, 자네의 잘못이 아닐세. 그는 이 순경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복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이 제복을 입는 게지.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좋은 경찰이 되어주게. 그걸로 충분해. 그의 따뜻한 말에 이민혁 순경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그날 이후 희망시장의 가장 든든한 수호자를 자처했다. 그는 더 이상 사건을 귀찮아하는 경찰이 아니었다. 그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경찰로 다시 태어났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한소령이 다시 박강철을 찾아왔다. 그는 정부와 국방부의 뜻을 전했다. 원사님, 국가에서는 원사님의 공적을 기려 국가유공자 최고 등급 훈장을 수여하고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최고급 아파트와 평생연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영웅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이유였다. 하지만 박강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됐네. 나는 훈장 같은 건 필요 없어. 이 작은 단칸방이면 충분하고 내 몸 하나 움직여 양말 팔면 아직 밥은 굶지 않아. 한소령이 당황하며 물었다. 그럼 원하시는 것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령관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박강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시장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정말로 무언가 해주고 싶다면 단 한 가지만 부탁하지. 이 희망시장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해주게. 그래서 다시는 어떤 더러운 놈들도 이곳에 사는 선량한 사람들의 터전을 넘보지 못하게 막아주게. 그의 소원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 한소령은 숙연해진 얼굴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원사님의 높은 뜻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강철은 최민서의 식당에 앉아 있었다. 식당은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민서는 정성껏 끓인 닭곰탕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민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박강철은 그저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할아버지, 근데 왜 여태껏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걸. 민서의 순수한 질문에 박강철은 숟가락을 들고 닭곰탕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뜨끈한 국물이 그의 속을 데워주었다. 그는 창밖, 평화롭게 저물어가는 시장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조용한 삶이야말로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훈장이란다. 그의 말에 민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이 작고 늙은 거인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겨 넣을 뿐이었다. 1년 후 희망시장은 놀랍도록 변해 있었다. 박강철 원사의 요청대로 서울시는 희망시장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했다. 낡고 지저분했던 바닥은 깨끗하게 포장되었고 가게들의 낡은 간판은 정겹고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교체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시장의 분위기였다. 특전사 창립 멤버 할아버지가 지키는 시장이라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시장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 주말이면 젊은 연인들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한 그늘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활기찬 웃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박강철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손수레 위에서 양말을 팔았다. 하지만 이제 그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인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시장의 상징이자 존경받는 어르신,
그리고 모두의 마음속 든든한 수호신이었다. 그의 양말 장사는 이전보다 훨씬 잘 되었다. 사람들은 양말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살아있는 전설에게서 작은 기념품을 사고 그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박강철은 그렇게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해 가을, 시장 광장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제1회 희망시장 장학금 수여식. 박강철은 자신의 양말 판매 수익 전액을 털어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든 것이었다. 첫 번째 장학생은 건너편 과일가게 최 씨의 늦둥이 아들이었다. 서울대학교 법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수재였다. 이 상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훌륭한 성과를 거둔 학생의 앞날을 응원하기 위해 수여합니다. 박강철은 단상에 서서 조금은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상장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장학생의 손을 잡고 장학금 봉투를 건네주었다. 학생과 그의 아버지 초혜 씨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시장 상인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박수는 단지 한 학생의 미래를 향한 응원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과 터전을 지켜주고 이제는 그들의 미래까지 보살펴주는 늙은 영웅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다. 그의 새로운 역할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매일 새벽, 시장이 문을 열기 전 광장에서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박강철이 다른 노인 상인들을 위해 무료 건강체조 교실을 연 것이었다.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그가 가르치는 체조는 그가 군 시절 했던 특수 체조를 노인들의 몸에 맞게 개량한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단련하는 수련에 가까웠다. 처음에는 뻣뻣하게 움직이던 노인들은 이제 제법 유연한 몸놀림으로 그의 동작을 따라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과 함께 삶의 활기가 넘쳐 흘렀다. 어느덧 또다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박강철은 자신의 의자에 앉아 붉게 물드는 하늘과 평화로운 시장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북적이던 손님들은 거의 다 돌아갔고 상인들은 기분 좋은 웃음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다. 그때 작은 아이 하나가 그에게 아장아장 걸어왔다. 몇 년 전 그가 뽀로로 양말을 주었던 바로 그 아이였다. 아이는 이제 제법 자라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아이는 수줍은 얼굴로 자신의 작은 손에 꼭 쥐고 있던 딸기맛 사탕 하나를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할아버지, 드세요. 박강철은 아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사탕을 받아들고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는 평생을 조국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싸워왔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눈앞의 이 풍경이었다는 것을 아이의 순수한 미소, 상인들의 건강한 웃음소리,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 그는 더 이상 새로운 훈장도 명예도 필요 없었다. 이 평화로운 시장의 한 구석, 이곳이 바로 그의 마지막 전장이자 그가 영원히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참호였다. 늙은 사자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